굴은 먹기에 좋지만 시민 과학자 그룹은 매우 다른 이유로 그것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50만 톤이 넘는 굴 껍데기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만들어진 것은 연구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인공 어초 모듈도 아니었고 값비싼 실험실 자재도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 접시에서 긁어모은 찌꺼기였습니다. 해산물 가공 공장 뒤편에서 모아 바지선에 싣고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시더키 근처 멕시코만에 쏟아부은 것들입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바다 쓰레기 투기라고 불렀습니다. 어부들은 굴 껍데기가 연약한 서식지를 묻어버리고 해류를 바꾸고 대대로 의지해온 어장을 망가뜨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조차 회복이 더디고 불확실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해저 바닥이 누구의 예측보다도 훨씬 빠르게 빽빽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태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0만 톤의 도박.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위원회는 주 저녁에 식당과 가공업체에서 버려진 굴 껍데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50만 톤 이상이 바다에 투하되었습니다. 이 재료는 평범한 쓰레기였고 재사용되지 않았다면 매립지로 향했을 것입니다. 콘크리트도, 철근도, 수입 석재도, 공학적 복합 소재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도박 전체는 오직 하나의 단순한 아이디어에 달려 있었습니다. 굴 유생은 단단한 표면이 필요하고 플로리다의 손상된 연안은 더 이상 충분한 표면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굴 껍데기가 부드러운 바닥에 사는 유기체들을 질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선장들은 퇴적물이 교란되고 생산성이 높은 어장이 사라질까봐 우려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인공 어초는 실패할 수 있고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물질은 서식지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굴 껍데기가 멕시코만이 스스로는 더 이상 재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되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쓰레기 위치만 옮긴 셈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경우라면 이 껍데기들이 망가진 생태 순환을 다시 시작시킬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반응이 불과 몇 달 만에 시작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껍데기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투하 후 약 18개월이 지나 모니터링 팀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진흙에 덮인 껍데기 더미와 드문드문 생명체만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껍데기들은 이미 놀라운 속도로 생명체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인공 어초라면 비슷한 수준의 발달을 보이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둔덕 위로 해양 생물들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들은 불활성 잔해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생물학적 방아쇠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박테리아가 껍데기 표면 전체로 퍼져나가 생물막을 형성했고 이 얇고 조직적인 군집은 죽은 탄산칼슘을 기능하는 미세 서식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막들이 이후 모든 과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규조류와 미세조류가 도착했고 그 뒤를 이어 작은 갑각류와 유생 연체동물 그리고 다른 초식 생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각 층위는 다음 단계 생명체를 위한 먹이와 은신처를 만들어냈습니다. 껍데기들은 주변부의 화학적 성질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굴 껍데기는 주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천천히 용해되면서 칼슘을 방출하고 주변 바닷물에 작은 알칼리성 구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환경은 따개비, 관벌레, 어린 굴과 같이 석회질 껍데기를 만드는 생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콘크리트나 강철은 단순히 달라붙을 공간만 제공할 뿐이지만 굴 껍데기는 구조적 틀과 화학적 조건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생명체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회복 과정이 그토록 빠르게 가속된 것입니다. 모래로 덮인 해저에는 붙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안정적인 표면도 숨을 수 있는 틈새도 화학적 미세 환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멕시코만의 유생이나 영양분이 부족해서 생명이 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단지 시스템이 시작될 발판이 없었을 뿐입니다. 버려진 껍데기들이 바로 그 부족한 재료를 공급했고 생태계는 스스로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이 흙더미들은 수면 위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밋밋한 무더기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물 샘플과 퇴적물 코어를 분석한 결과 층층이 쌓인 생물막과 미세조류 그리고 완전한 미세 먹이 사슬이 드러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암초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골격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산호초 전체가 스스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굴이 돌아왔습니다. 스펫이라 불리는 굴 유생은 단단한 표면을 찾아 물속을 떠다닙니다. 이들이 바닥에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만약 부드러운 모래 위에 내려앉으면 죽고 맙니다. 건강한 암초 시스템에서는 각 세대가 이전 굴들이 남긴 껍데기 위에 자리 잡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층들이 쌓이면 복잡한 구조물이 형성되고, 이는 물을 정화하고 침식을 줄이며 수백 종의 생물에게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플로리다의 자연산 굴 암초는 남획과 오염, 준설, 그리고 해안 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오래된 껍데기층이 사라지자 유생들은 정착할 곳을 잃었습니다. 정착할 곳이 없으니 굴이 사라졌고, 굴이 사라지니 새로운 껍데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선순환이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투하된 굴 껍데기는 이 병목 현상을 타개했습니다. 해류가 유생을 껍데기 너머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지점에 껍데기를 배치하여 집중적인 착상 구역을 만든 것입니다. 첫 해가 지나기도 전에 어린 굴들이 예측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로 부착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차에는 상당수가 성체로 자라 스스로 유생을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시작 조건을 마련해주자 자연이 그 다음부터 주도권을 쥔 것입니다. 3년 차에 접어들자 조사 결과 투하된 껍데기 1세제곱미터당 수백 마리의 굴이 기록된 반면 인근의 부드러운 바닥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도 해류도 유생도 모두 동일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질, 즉 바닥 환경이었습니다. 굴이 자라고 죽으면서 껍데기가 남았고 새로운 유생에게 더 넓은 표면을 제공했습니다. 암초는 최초 투하 지점을 넘어 수직, 수평으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쌓아 올린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축하는 살아있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곧 어부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전세선장 마이클 렌즈는 이 프로젝트에 강력히 반대하며 자신의 가족이 수십 년간 일궈온 어장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2013년 그는 잘 자리 잡은 조개 껍질 산호초 주변으로 수많은 굵은 민어떼가 모여드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은 과학적 데이터와 현장 경험이 하나로 만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부들과 연구자들은 마침내 같은 결과를 눈앞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구조적 복잡성이 만들어지자 물고기들이 놀라운 속도로 찾아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은 은신처도, 먹이를 구할 표면도, 포식자로부터 몸을 지킬 방어막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산호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시더키 인근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통제 구역과 비교했을 때 어류 생물량과 종 다양성이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붉은 민어는 복잡하게 얽힌 조개 껍질 구조물을 먹이 섭취와 은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참돔 종류는 조개 껍질을 덮고 있는 유기체를 갉아먹었습니다. 넙치는 산호초 가장자리에서 사냥을 했고, 한편 예전엔 개체수가 많이 줄었던 스누기 다시 이 수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이 산호초가 단순히 인근 해역의 물고기를 일시적으로 끌어모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고기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라앉은 선박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흔히 기존 개체군을 일정 구역에 밀집시킬 뿐 생존율 자체를 높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굴 산호초에서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식지에서 다수의 어린 개체들이 성체로 성장하는 모습이 대규모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산호초는 단순히 해양 생물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남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생존 조건 그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생태적 영향은 먹이 사슬의 더 위쪽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개, 불가사리, 그리고 문어들이 바위 틈을 차지했습니다. 바다 거북이 먹이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돌고래는 물고기들이 안정적으로 밀집하게 된 산호초 가장자리를 따라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종들은 하나하나 그 주변의 먹이 사슬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산호초는 이제 단순한 서식지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성체굴 한 마리는 하루에 수십 갤런의 바닷물을 걸러냅니다. 이 능력이 수십만 마리의 굴로 확장되면 거대한 자연 정화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굴 암초는 전기나 기계 장치, 사람의 손길 없이도 물속의 부유물질, 과잉 영양분, 박테리아, 그리고 육지에서 흘러든 오염물을 제거했습니다.
플로리다 멕시코만 연하는 농장과 도시, 개발 지구에서 질소와 인을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이 영양분들은 유해 조류 번성을 촉진하고 수중 산소를 감소시키며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결국 물고기 폐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암초가 확장되면서 주변 해역의 물 투명도는 개선되고 영양분 농도는 떨어지며 용존 산소량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혜택은 암초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물이 맑아지자 햇빛이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한때 너무 탁해서 살 수 없었던 곳에 해초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해초는 다시 퇴적물을 고정하고 탁도를 낮춰 더 많은 빛을 통과시키는 선순환을 일으켰습니다. 하나의 회복 과정이 스스로 다음 회복 과정을 촉발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 암초들의 정화 능력을 기계식 기반 시설로 대체하려면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버려진 굴껍데기는 해마다 성능이 개선되는 거대한 수질 정화 네트워크로 진화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라베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그리고 뉴욕 항이보건 프로젝트까지 동일한 원리에 기반한 껍데기 재활용이나 굴 암초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이내 순환적 환경 설계라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단순히 서식지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폐기물을 생태적 인프라로 전환하여 자연의 프로세스 자체를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시험대는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2017년 9월 허리케인 어마가 파괴적인 강풍과 파도, 폭풍 해일을 몰고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사후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복원된 굴 암초가 지켜주던 해안선은 인근의 보호받지 못한 지역에 비해 침식 피해가 현저히 적었던 것입니다. 울퉁불퉁하고 구멍 많은 암초 구조물이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파도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킨 덕분입니다. 방파제와 달리 굴 암초는 설치되는 순간부터 약화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는 금이 가고 강철은 부식되며 돌무더기는 밀려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굴 암초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라는 교란이 오히려 신선한 표면을 노출시키면 유생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새로운 세대가 높이를 더하며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방파제는 첫날이 가장 강합니다. 살아있는 갯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엔지니어들은 허리케인 어마 당시 이 갯바위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막아냈다고 추산했습니다. 전체 복원 비용에 거의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한때 논란의 대상이었던 보존 프로젝트가 해안 방어 시설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2020년대 초반 가장 오래된 갯바위들은 추가로 굴 껍데기를 쌓지 않았는데도 원래 면적을 훨씬 뛰어넘어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각 세대가 자리 잡고 성숙하고 죽어가며 더 많은 구조물을 남긴 덕분입니다. 초창기에 투박했던 무더기는 수직 능선과 돌출부, 구멍, 그리고 서로 맞물린 표면을 지닌 복잡한 서식지로 변모했습니다. 이 공간들은 각기 다른 종들이 제각각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이 빽빽한 굴 갯바위가 껍데기와 주변 퇴적물 속의 유기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식지 복원, 수질 정화, 해안선 보호라는 본래의 역할에 기후적 가치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성숙한 서식지의 생물 다양성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회암 갯바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거북이 돌아왔고 돌고래는 먹이를 찾아 헤엄쳤으며 물고기들은 번식했습니다. 그리고 굴은 이 모든 생명을 받쳐주는 구조물을 계속해서 재건해 나갔습니다. 인간의 개입은 끝났지만 생태계는 스스로의 생물학적 추진력으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온 50만 톤의 폐기물이 암초가 되고 산란장이 되고 정수 필터가 되고 폭풍 방벽이 되고 살아있는 해안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굴 껍데기는 단순히 해양 생물을 불러 모은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양 생물이 번식하고 확산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과정을 다시 가동시킨 것입니다. 2007년만 해도 비판론자들이 보기에는 무분별한 투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초에 이르러 연구자들이 목격한 것은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스스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였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껍데기를 더했고 껍데기 하나하나가 서식지를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구역마다 더 많은 물을 걸러내고 더 긴 해안선을 보호하며 더 다양한 종을 떠받쳤습니다. 멕시코만에는 단 하나의 잃어버린 재료가 공급되었고 나머지는 자연이 해냈습니다. 버려진 껍데기 더미로 보였던 것이 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원이 항상 자연을 통제해야만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때로는 인간의 활동이 제거해버린 기초를 되돌려주고 생명이 스스로를 다시 세우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개입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 형성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